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책이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본 수지 이 흑자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그만큼 이전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를 넘는 전체 계좌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복구하는 거는 정말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투자 기회를 찾아내고 손익 관리를 통해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방법론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회색인간은 시황과 매크로 위험관리 손익비를 가리키고요. 저는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가리키는데 애널리스트 톱티어 그리고 이제 위험관리 톱티어 두 전문가 간의 아주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그 논의를 이제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부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과 최국장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에릭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과장과 함께? 오늘은 또 이 안 다룰 수 없는 분이 오랜만에 그 사람? 카메라 앞에 등판해가지고 그 사람? 네, 또 오케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드러켄 밀러입니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레전드. 버핏 반열의 뭐 거장이고 아,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드러켄 밀러의 마켓 비율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드러켄 밀러는 뭐 본인도 주식을 잘 하시지만 일단은 베센트나 케빈 머시에게 대한 그런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와도 가까운 투자자인 거잖아요. 특수관계이기 그래서 때문에. 매우 특권인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단순한 투자 띠이 아니고 좀 이제 미국 정부나 정책이랑 연결된 거니까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인터뷰 이름이 하드 레슨이거든요. 뼈 아픈 교훈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네. 자신의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 뭐 40년 투자를 통해서 얻은 교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버핏급으로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버핏급이죠. 네. 네, 우선 드러켄 밀러의 마켓 뷰. 드러켄 밀러가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매크로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러면서 이제 3, 4년은 기회가 많을 것이다. 매크로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제 AQR이라는 퀀테이지 펀드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네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1970년대부터 2022년까지 이 10년대별로 잘라가지고 네. 이 시장의 변동성, 인플레 변동성, 이제 네.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 추세추종 전략 수익률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2010년대가 진짜 이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뭐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2010년대는 보면은 뭐 추세 추종이든 인플레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되게 평온한 시간으로 맞습니다. 나오네요. 저희는 시기였죠. 2010년대에 막 1조 달러 기업들 처음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기술주 중심으로 뻗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놀랐구만.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 금리도 낮다 보니까 성장주가 이제 꽃을 피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역으로 뛰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이때 네. 이제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분들 뇌리에는 이제 2010년대가 요런 게 그냥 주식시장 평균이구나. 최근이 좀 코로나랑 이런 거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네. 원래는 2010년대 같은 게 네. 이제 이 평균이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거부터 보면은 2010년대가 오히려 이례적인 시기였고 2020년부터 다시 뭐 인플레 변동성, GDP 성장률 변동성, 뭐 시장 변동성 이런 식으로 매크로 변동성이 커진 게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0년부터 변동성이 확대된 게 단순히 그냥 코로나나 뭐 몇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잠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탈세계화라든지 뭐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향후 10년간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냐? 상당히 경제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네.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괜찮다, 침체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의미심장한 발언이죠. 이제 베센트와 네. 케빈 허시의 특수 관계인인데 네. 그 특수 관계인이
앞으로 완화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신탁을 내리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도 괜찮은데 아. 이 경제 정책도 완화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경제가 좀 부스트를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성장 국면에 정책도 완화면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만 네. 그런데 본인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미국 주식에 섣불리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결국 좀 비싸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러켄밀러 투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약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켄밀러가 봤을 때 달러는 이 달러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이클 상단이고 어. 해외 투자자가 달러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요거를 봐도 지금 뭐 사이클상 상단인데 네. 근데 앞으로 뭐 지금 약달러를 추동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부채 네. 문제도 있고 탈세계화도 있고 그리고 국제 수지 균형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나면은 그만큼 이제 자본 수지가 좋아지는 거고 맞아요. 반대는 반대인 건데 네.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책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본 수지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무역 적자 축소가 되면은 자본 수지 이 흑자가 축소가 될 수밖에 네네네.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그만큼 이전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작년에 한국, 일본, 올해 또 한국, 일본이 제일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 최고야. 네, 이렇게 대단하다. 큰 포지션을 들고 있다라고 역시. 얘기를 했고요. 역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유연해. 맞습니다. 유연한 것 유연합니다. 같습니다. 네. AI 관련된 포지션도 있지만 AI 아. 관련 없는 포지션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제 뭐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과 비미국 주식 사이에서 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절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구리를 뽑았습니다. 구리야 네. 뭐 수급 문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AI 때문에 수요 엄청나는데 그동안 투자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공급량이 부족하다. 요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드러켄밀러는 이거에 대해서 천재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아니다. 네. 아무도 몰랐던 이미 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들어간 이유는 인과가 너무 분명하다. 이건 수급 문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더라도 또 들어갈 만한 그 베네핏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인 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좋은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약달러를 노리고 금에 과도하게 베팅하는 뭐 레이달리오나 건들락이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의 강세론자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요즘 하도 지정학 리스크가 높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해지용으로 금은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드러켄밀러가 202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게 장기채 숏이거든요. 네. 장기채 숏에 대해서는 이제 비대칭 매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 잃어도 적게 잃고 아. 벌면은 엄청 크게 버는 아.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은 이제 성장 인플레 국면을 생각을 하지만 네. 성장과 디스인플레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채 쪽에서는 내가 가진 포지션은 약간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손익분기 맞추는 수익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네네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인이 이 예측하는 대로 성장과 인플레가 가면 이건 대박이다. 아. 그러면서 어쨌든 또 이제 본인이 주식으로 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롱 포지션의 보험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성장과 디스인플레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물가가 빠지더라도 네. 이렇게 손익분기가 많이 안 있는 이유는 이제 장기채는 부채 우려가 많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가가 빠져도 그렇게 장기채 금리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썰티F 때 말씀드렸듯이 드러켄밀러의 특징이 이제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요게 이제 두 가지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러켄밀러 본인의 얘기도 역시 또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 본인의 이제 이 포지션은 미국보다는 비미국,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너무 유연해. 갑자기 그런 비레크만 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드러켄밀러의 마켓뷰였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강조하는 게 이제 지금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사람들은 항상 지금을 보고 투자한다. 우리 주식이 뭐 미래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작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을 보고 투자한다고 맞아요. 하면서 오늘 주가만 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문제야.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인 이제 테바와 엔비디아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케이.
우선 테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복제약 제네릭 기업입니다. 네. 원래는 PER 6 정도의 가치주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테바가. 네. 근데 이제 신임 CEO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복제약이 제네릭이 있고 바이오시밀러가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전에도 제약회사 있었는데 그때도 바이오시밀러를 도입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대요.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공했던 경험을 여기다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네. 테바도 그럼 우리도 바이오시밀러 해보자. 그리고 오케이. 신약 개발도 한번 해보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어떤 사업 전략을 바꾼 거죠. 네네.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테바의 투자자 집단은 가치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PER 아, 정도의 오케이, 가치주다 오케이, 보니까. 오케이. 근데 예,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난 가치주라서 투자한 건데 갑자기 이 기업이 돈을 엄청 쓰는 성장 전략으로 바꾼다? 네. 아니 난 가치주 아니네. 난 그건 싫어. 그래서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장 전략으로 피벗을 했으니까 네. 성장주 투자자는 좋아할 것이냐. 근데 성장 투자자도 아니 뭐 전략은 그렇게 가는데 검증이 됐냐? 그렇죠, 이게 두 자릿수 그렇죠. 성장률 안 새로 나왔잖아. 한다고 하니까.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 완전 또 꼬라박아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켄밀러는 이 기업은 크게 변화할 거다. 미래가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드러켄밀러 본인이 바이오에 대해서 막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본인 회사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가 와서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큰 혁신이 있고 네. 뭐 이렇게 될 텐데 네네. 여기서 테바가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략이 좋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설명을 한 것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난 이 애널리스트의 확신을 믿었다. 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드러켄밀러가 여러 자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센터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네. 슬론 캐터링이라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AI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랑 의료 기술에 큰 혁신이 있겠구나. 네네. 이런 걸 또 어깨 너머로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경험들이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테바가 앞으로 엄청 큰 혁신이 변화가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주가가 12불에서 32불까지 뛰었고요. 세 더블 났네요. 네, 멀티플이 6에서 12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맞아요. 이제 드러켄밀러가 이 AI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고 엔비디아 스펠링도 몰랐지만 네. 역시 담당 이 애널리스트가 AI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LLM 이런 걸 설명해 줬는데 네. 이것도 못 알아들었대요. 네네.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너무 확신하니까 네. 적당히 매수했다고 합니다. 적당히 네. 매수했는데 2주 뒤에 챗GPT가 나오는 거 보고 네. 포지션을 2배로 확대를 했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2022년 말이었는데 이때 네.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매크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 금리 인상이 이슈다 보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23년도인 금리가 어떻게 되냐, 물가가 어떻게 되냐 다 이 얘기만 하는데 네. 여기에 이 IT 쪽 엔지니어 출신이 한 명 있었대요. 네. 그 사람이 당신들은 지금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본다. 네. AI라는 거대한 이 세상을 다 바꿀 게 나왔는데 네. 무슨 금리, 인플레 이런 것만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포지션을 2배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해 진짜 완전 열려 있는 사람이야 진짜. 승부사입니다. 승부사야 승부사. 그런 감과 촉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드러켄밀러 항상 보는 게 대졸자들이 오, 어떤 맞아요. 곳으로 가는가를 많이 본대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대졸자가 크립토랑 AI 반반씩 갔는데 근데 어느 AI 로 순간부터 가는. AI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크립톤 갔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네. 그럼 엔비디아의 거대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자마자 이건 엔비디아 주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오겠다라고 네. 예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AI 전문가들은 정작 그때 맞죠. 조금 너무 많이 매도를 오르니까. 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테바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사람들은 주식은 미래라고 하는데 왜 테바가 변하는 거랑 엔비디아가 변하는 거는 다 감안하지 못했다. 정작 투자를 할 때는 AI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 조금 뜨니까 거대한 변화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한 거는 투자는 이제 우리는 항상 미래라고 하지만 지금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또 이 상당히 이 드러켄밀러의 메타인지에 좀 감동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했으니까 현역 때 한창 현역 때 네. 엔비디아 투자했다면은 더 뭐 6배 이상 더 먹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자기 스타일상 너무 빠른 상승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6배 더 못 먹었다 내 현역 때라도 네. 나는 한 요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끝장을 본 사람은 버피 스타일이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 이 투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인터뷰어가 투자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는 재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네. 이제 그 투자는 그냥 이
인덱스 투자가 아니라 네. 이제 알파를 노리는 알파 헌팅을 말하는 알파운팅의 트레이더.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은 투자에 있어서 재능이 무슨 지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트리거 풀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직관적 결단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바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 본인의 경험들을 딱 중첩을 해가지고 이거 뭔가 있다라고 해서 재빠르게 딱 직관적으로 네. 통찰해서 결단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게 장점이었고 원래 그래서 요게 다행히도 투자에 도움되는 재능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뭐 알파 헌팅에는 재능이 중요한데 네. 근데 또 그 재능만큼 중요한 게 훌륭한 스승의 존재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외에도 다른 이 투자 거장들은 대부분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능을 일깨워줄 이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뽑은 소로스. 본인의 스승은 네. 이 피츠버그에서 만난 트레이더 조지 소로스입니다. 아, 피츠버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드러켄밀러가 처음 업계에 진입했을 때 뭐 이런 주식에 대한 기초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사람인데 네. 특히 이 당시에는 기술적 분석을 사람들이 많이 안 했대요. 네. 도예시대는 분야였는데 근데 이 피츠버그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드러켄밀러는 기술적 분석을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 배웠다고 합니다. 흔치 않았던.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커리어 본인 초창기부터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조지 소로스는 이 당시에 이제 매크로 투자로 유명했어가지고 네. 내가 조지 소로스랑 일하러 가면은 매크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구나 하고 했는데 네. 막상 가니까 내가 더 많이 알잖아 이거 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야 내가 더 많이 하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그러니까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투자의 정수를 난 조지 소로스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손익비가 투자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배웠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다른 영상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란은행 공격할 맞습니다. 때 네. 하락 확률은 거의 없고 상승 확률은 이제 아주 높은 그런 무한에 가까운 플러스의 손익비가 나왔을 때 소로스가 그러니까 드러커밀러가 뭐 얼마라고 했지? 한 100만 불 살까요? 그러니까 왜 100만 불을 사죠? 지금 다 투입하라 이러면서 유리한 손익비에 풀베팅을 해버리거든요. 레버리지도 땡기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드러커밀러가 개화를 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신 건가 보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투자 몇 번 해서 몇 번 따고 몇 번 이러냐 이런 거 중요시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딸 때 얼마다, 맞아요. 잃을 때 얼마다. 네. 요게 투자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저 얘기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식부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수업을 들은 사람 중에 1년 만에 갑자기 원금 6억이 87억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성과가 났는데 이제 그런 성과가 난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따가지고 영상 올렸더니 댓글에 뭐 최국장 실망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10년 동안 미국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이어했는데 이렇게 1억 천금을 한 방에 번 그런 도박적인 사람을 인터뷰를 따면 어떠냐고 하길래 제가 훌륭한 타자는 안타도 잘 치는 거고 홈런도 잘 치는 거고 강세장 왔을 때 풀배팅을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난 사람도 훌륭한 타자고 그 다음에 안타 그냥 1루타 꾸준히 낸 사람도 훌륭한 타자지 안타만 쳐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세상에. 좋은 승부처가 왔을 때는 때로는 이제 좋은 손익비라고 생각할 때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법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했고 그게 잘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막 저런 건 투자론이 아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이쪽 시장은 진짜 뭐 다 전문가야 그냥. 한마디 더 거들자면 네. 드러켄밀러가 또 네. 유명한 게 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맞아요. 30년간 손실 안 봤다는 네.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말했는데 그 기록이 매년 30, 30, 30, 맞아요. 30이 그런 게 아니에요. 벌 때 몇백 프로. 1, 2 하다가 갑자기 네. 200, 300, 400% 맞아요, 터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 기회를 잡을 때 확실히 풀베팅해서 잡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관망하고 좀 이제 쉬고. 사리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운 기록이다라는 네. 거 가만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 때 확 벌어놔야지. 벌어놓은 걸로 쉬는 거지. 그러니까 흉년 때 좀 작물해가지고 저희가 밥 먹으러 가야지 매년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안 해버리면은 흉년 한 번 오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손익비를 배웠던 거를 저를 너무 오래 전에 배웠으니까 그동안 돈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쌓였나 보네요. 그리고 투자의 시간 지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 단타치냐, 장투하냐, 스윙하냐에 대해서도 나는 보통 한 1년 반에서 3년 정도 기준 잡고 투자한다. 물론 이제 무조건 이제 1년 반에서 3년 보유한다는 건 아니고 5년 네. 이상 보유할 때도 있고 뭐 네. 1년 정도 될 때도 있고 이제 드러켄밀러 유명하잖아요. 나 아침 먹을 때랑 저녁 먹을 때 생각이 바뀐다고 네.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뀔 때는 있는데 일단은 투자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 기준으로 잡고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반박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드러켄밀러는 과거 그때고 지금은 뭐 완전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빛의 속도로 정보와 이제 자금이 흐르는데 네. 그게 유효하냐? 1년 반, 뭐 3년 이렇게 잡는 게. 그래서 드러켄밀러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발전했어도
요런 거는 변하지 않았다. 시장은 네. 변한 건 없고, 변한 거는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건데, 이 변동성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그냥 변동성을 활용해라. 네.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시간 지평을 딱 잡고 그 기준으로 가야지, 그냥 뭐 시장이 변해가지고 내가 또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정보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이러려면은 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거장의 말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고 투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수십 년에 걸쳐서 커리어를 보여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도 이제 멀리서 엄한 데서 헤매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중과 반대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다. 아. 뭐 워렌 버핏도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드러켄밀러는 이런 게 역발상 투자잖아요. 역발상 투자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과대평가된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중은 80%는 맞다.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선다는 거는 내가 20% 틀릴 고에 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중과 함부로 반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대중과 같이 가냐, 안 가냐 이게 아니라 논리가 맞고 그게 이제 이 가격에서 추세로 나타나느냐, 네. 요게 핵심이지. 요거만 맞으면은 내가 뭐 대중이랑 같이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대중이랑 같이 가면 문제는 이제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입 시점이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논리와 추세다. 그래서 구리도 지금 많이 비싸졌지만 너무 논리도 확실하고 추세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본인이 확신을 가졌을 때 대중의 확신 없다면은 더 확신이 생기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드러켄밀러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차트 유용성은 이제 5분의 1이다. 왜냐면 이제 누구나 다 기술적 분석하니까 네. 예치가 많이 사라졌고, 네. 그렇다면은 뭐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졌는데 그럼 네.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건 없냐? 그런 도구는 없다. 네, 없다고 했고, 네네. 그리고 또 의미심장하게 이제 본인이 40년 넘게 투자해 보니까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웬만한 패턴은 다 겪은 패턴들이더라. 그래서 야, 투자 통달하면 40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그렇죠. 뭐 전쟁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40년은 생존을 해야지 이 네. 바닥에서. 맞습니다. 패턴을 다 근데 겪을 수 있는 40년 겁니다. 생존하려면 벌 때 세게 벌어줘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인터뷰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하드 레슨입니다. 네. 뼈 아픈 교훈이 뭐냐? 이 배운 요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자신을 용서하라라는 게 뼈 아픈 교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러켄밀러 하면 대표적인 이제 실수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실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드러켄밀러가 2000년 3월이 닷컴 버블 정점이 꼭대기였는데 네. 2000년 1월에 이미 청산을 다 했습니다. 네. 아, 시장이 너무 비싸고 불안하다. 근데 근데 그 뒤로도 막 한 달 두 달이 계속 세니까. 포모에 져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손실을 봤던 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그런 대실수에서 배운 게 있느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근데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져서, 포모에 져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감정과 싸운다. 네. 실적과 안 좋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구토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감정에 질 때도 있고 네. 실수도 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하겠구나, 이런 실패를.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투자가 마음이 편해지고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다. 다 맞고 다 이길고 실수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그런 운영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러켄밀러조차도 네. 네, 이렇게 구토를 할 정도로 실수를 한다. 근데 우리 투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손해 봤다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맞습니다. 과거를 뭐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드러켄밀러는 거의 뭐 성인의 그 경제에 올라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냥 들으면. 버핏과 같은 형제. 네, 완전 네. 뭐 약간 다른 차원의 그 성인의 경제에 올라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비슷하다. 뭐 그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가 뭐 엄한 주식 매일매일 사팔사팔하고 트레이딩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네, 뭐 선행매매라 이런 것도 안 하고 어쨌든 정론은 정확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드러켄밀러 말 맞다나 항상 감정이 문제거든요. 투자의 실패는 항상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이 주식을 잘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조금 메말라 있거나 뭐 이러면 더 잘한다는 말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주식시장 주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때로는 주가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레전더리 투자자인 드러켄밀러를 또 데리고 와주신 우리 에릭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훌륭한 거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